예, 안녕하세요. 미국이 중국 경제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칙대로 가니까 너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네, 그런 겁니다. 이게 한국한테는 엄청난 기회이면서 또 위험인데 이재명을 뽑으면 죽고 김문수를 뽑으면 삽니다. 죽거나 살거나 잘 선택해야죠. 모멘텀은 탔습니다. 이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 원전을 싹쓸이 할 것 같거든요. 블룸버그가 한 4, 5일 전에 전 세계 400개 원전 중 한국이 43% 정도를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400개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원전 중에 저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경쟁력 있는 공급자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인데 여러 가지 군사지정학적 이유 또 신냉전 때문에 점점 더 한국 파이가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전 누가 쓰겠어요? 이게 전범 국가인데 우크라 전쟁을 일으킨 또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주범이죠. 그러니까 저 시스템이 작동하겠냐? 저 전문가들 다 전쟁 피해서 도망가고 나라 거덜나 했는데 원전도 이게 무기만큼이나 전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원전 글쎄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은요. 지금 수출한 원전 중에 돌아가고 있는 거는 파키스탄에 있는 원전 4기입니다. 5번째를 짓고 있죠. 영국하고 합작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전 짓기 전에 합작 깨졌어요. 아르헨티나하고도 얘기가 설왕설래 했었는데 지금 뭐 아르헨티나 지금 완전히 친미로 돌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죠. 당연히. 아마 아르헨티나도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원전은 사실 파키스탄밖에 안 나간 걸로 보여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데 판 흔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신냉전이 심화되면 중국 원자력 발전소 뭐 멀쩡한 나라가 그걸 사서 쓰겠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K원전 다 깨지죠. 뭐 원전 지을 땅 어딨냐 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체르노빌을 봐라. 체르노빌이 1986년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고 실제로 원전과 관련돼서 심각한 사고가 한 번도 없었죠. 대한민국에선. 또 이재명이 되면 SMR 사업도 죽어요. 그 소형 모듈식 원전. 이게 왜 그러냐면 SMR을 밀고 있는 데가 미국이거든요. SMR을 선점을 하려면 미국과 손을 잡아야 선점을 합니다. 그런데 뭐 중국 위성국가 되는 판에 미국이 우리랑 손잡고 SMR 하겠어요? 그래서 원전 다 골로 가는 거예요. 원전 생태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이게 뿌리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은 이제 원조가 당연히 미국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미국에서 최초의 시범용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됐고요. 1958년에 미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됐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그 당시에 가동이 시작된 펜실베니아의 쉬핑포트 원자력 발전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57년, 58년 이때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가동을 한 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후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우남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의 원전 관계자를 56년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 관계자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우남이승만 대통령한테 합니다. 다른 발전은 그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자원에서 에너지가 나오지만 원자력 발전은 사람의 머리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남이승만 대통령이 그 1956년부터 원자력 발전소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고 57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미국에서 시범용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갔고 58년에는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상용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쉬핑포트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갔어요. 우리는 그 이듬해
1958년에 원자력 연구소를 우남이 설립을 합니다. 지금 이게 원자력 연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없는 돈에도 시험용 원자로 도입을 하죠. 그래서 59년인가 도입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남과 그 미국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를 갖추고 사람을 길러가면 20년쯤 후에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시작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걸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실제로 꼭 20년 된 1970년대 후반에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광고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뭐 공명선거 정략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뛰어봐야죠. 지금 뭐 티켓도 다 없고 참가하는 티켓도 점 뛰기도 막막한데 일단 네트워크를 짜고 이것이 이제 선거 끝나면 상권 분립 대통령제 헌법을 옹호 강화하기 위한 투쟁, 또 국회 독재를 막기 위한 투쟁,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같이 모이시죠. 똑같이 문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임명장을 이렇게 옆에 걸어놓은 이유는 제 이름 박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사실 저는 그냥 얼결에 이름 박은 거예요. 여러 동지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문순회 서포터스가 그 선대위의 공식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돼야 100% 준법 투쟁이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 권영세 여전히 사랑의 매를 때리러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삼각지역 5번 출구 11시 30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돈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타처럼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부터 이렇게 물꼬를 타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4가지 점에 있어서 세계 최강입니다. 첫째, 건설 원가예요.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냐. 중국, 러시아보다 경쟁력이 있다 그래요. 둘째, 칼 같은 납기죠. 계약서대로 보통 원전 하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요. 근데 계약서대로 딱 납기를 지킵니다. 셋째, 안전운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심각한 사고가 하나도 없는데 이 안전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센서를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로 엮었어요. 그전에는 센서들이 아날로그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날로그로 미터기를 촬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판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센서 자체를 디지털 센서를 쓰고 그게 네트워크에서 작동하게 만들고 그럼 이제 야 그게 믿을 수 있겠어? 믿을 수 있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2벌, 3벌 깔아서 또 증명하고 이게 미국 원자력 그 안전협회 뭐 이런 미국에서는 그걸 다 정부기관이 아니라 그 오랜 전통을 가진 민간기관에서 그런 걸 다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런 인증을 다 어려운 인증 다 겪어갖고 이걸 세계 최초로 구현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 노하우가 쌓여있고 그 시스템이 쌓여있어서. 넷째는 이게 이제 문재인 때 늦어졌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까지만 해도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 최첨단이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으니까 세계 최인류에 해당을 하죠. 이것도. 이재명은 문재인의 마인드를 물려받아 원전 생태계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그래야 중국이 기뻐하니까. 그래야 중국이 세계 원전을 독식하니까. 한국의 원전 생태계가 죽으면요. 세계 원전은 중국의 동무대가 됩니다. 신냉전, 즉 중국을 억제 제압하는 것. 신냉전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원자군의 유니크한 포지셔닝의 한 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신냉전 경제 분야에 있어서 6대 전략 혹은 6대 부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첨단 부문에 대한 기술과 자본을 차단한다. 둘째, 일반 전략 부문. 그러니까 뭐 기술은 뭐 그렇게 첨단이 아닌데 그 의미가 굉장히 전략성이 강한 그런 부문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미국에서 직접 만든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한다. 셋째,
첨단인데 전략적인, 최첨단까지는 안 가요. 근데 첨단인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하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게 원전이 첨단 전략 부문이에요. 원전이. 이런 것들이에요. 또 K무기가 첨단 전략 부문이에요. 예. 넷째, 상대적 약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등 쌍둥이 적자 해결을 위한 재정 금융 정책.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섯째, 석유 가스 강국. 여섯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기지 육성. 제가 식별하기에는 6가지 전략을 미국이 동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중에서 가만히만 그냥 따져봐도 첫째, 최첨단 부문, 둘째, 일반 전략 부문도 상당히 또 원전 같은 첨단 전략 부문, 그 다음에 중국 대체 제조업 기지 육성 여섯째.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는 우리랑 직결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커요. 그리고 넷째는 이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된다는 뜻이고, 다섯째는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신냉전 경제 분야에 있어서 6대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첫째가 최첨단 부분에 대한 기술 자본 차단입니다. 최첨단 부분은 뭐냐? 우리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 HBM, 뭐 3나노 이런 거, 고급 반도체. 둘째는 퀀텀 컴퓨팅, AI 이런 거에 해당을 하죠. 이 바이든 정부는 최첨단 부문에 대한 기술 자본 차단 정책을 두고 좁은 범위 높은 장벽,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한국도 이게 첨단 기술이 많아서 여기 직결되어 있는 분야예요. 이 최첨단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중국을 배제해가는 것, 중국을 고립시켜가는 것, 이거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앞으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 전략 부문을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적 범용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중국이 독식을 했단 말이에요. 제조업 파워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가지고 위세를 부리면 아주 개고생을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요소수 같은 거, 우리가 당한 건 요소수죠. 미국이나 유럽이 당한 건 코로나 때 마스크, 의사 간호사가 입는 보호장비, PPE, 개인 보호장비. 그 다음에 뭐 일반 의약품, 시밀리라든지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 일반 의약품들, 이런 걸 중국이 워낙에 잘 만들고 싸니까. 그러니까 범용 의약품들, 철강, 철강에 대해서 물론 특수한 그런 기술도 있지만 철강 산업 자체는 최첨단이라고는 할 수 없고 첨단이라고도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 근데 이거가 애를 먹이기 시작하면 중국이 독점을 해서 아주 개고생하는 거죠. 한국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첨단 전략 부문이죠. 그러니까 최첨단까지는 안 가는데 상당히 전략성이 높은 첨단이에요. 이거는 믿음직한 동맹국 혹은 믿음직한 파트너 혹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직접 둘 중에 하나로 합니다. 이런 데서 중국이 지배권을 장악하면 이건 밑도 끝도 없이 밀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에 해당하죠. 또 조선이 여기에 해당하죠. 또 우리 K무기 뜨고 있는데 K무기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전투기 잘 만들고 또 아무리 무슨 뭘 한다 그래도 미국이 마음먹고 만드는 무기에 비해서는 한끗발 쳐져요. 그러나 미국 무기 엄청 비싸죠. 그리고 제대로 공급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미국이 그걸 팔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K무기의 포지셔닝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왔잖아. 뭐 조선 강한 건 아시고, 원자력 발전소 그렇고.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첨단인데 최첨단까지는 안 가지만 전략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한국이 이거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미국이 둘 중에 하나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가든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한국과 같은 믿음직한 동맹이 있다면 그 동맹의 힘을 빌리든지. 네. 미국의 이제 신냉전에 있어서의 중국 죽이기, 경제 분야의 중국 죽이기. 네 번째, 상대적 약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등 쌍둥이 적자 해결을 위한 재정 금융 정책.
무역 적자는 재정 적자를 유발하고 재정 적자는 무역 적자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커지면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금융시장에 국채를 팔아가지고 돈을 걷은 다음에 그걸 막 쓰면 무역 적자가 커져요. 또 무역 적자가 커지면 재정 적자가 커져요. 이 둘은 쌍둥이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트윈 데피시트, 쌍둥이 적자라고 부릅니다. 이걸 근데 그 미국이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달러가 이게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작동을 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사고 친 놈은 미국이잖아. 미국 금융계가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깡통으로 주택담보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모기지 회사가 그 신규 주택 지으면서 모기지 담보권 한 다음에 모기지 담보권을 또 팔고 깡통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다 터진 게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사고가 났고 미국 금융계가 주범인데 달러 가치 폭락해야죠. 거꾸로 수직 상승했어요, 그때. 왜냐?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고 불안해지니까. 기축통화 프리미엄이 작동한 거죠. 달러 가치에 대한 과대평가 압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 지배력은 강화해야겠어. 예를 들어서 푸틴이 말한 대로 러시아 금융 제재 때리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야겠어. 러시아 경제 제재 때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겠어. 그 글로벌 금융 지배력은 강화하되 달러 가치 상승 압력은 완화 제거해야 된다. 이게 달러 가치가 과대하게 상승하려는 그 상승 압력이 작동을 하면 경제 구조적 개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트럼프 정부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달러랑 1대1로 연동하는,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액면가와 달러 가치가 1대1로 연동하는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는데 달러 연동 암호화폐, 그거를 법률로서 그런 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걸 정의를 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고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또 다른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죠. 달러의 분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달러보다 훨씬 큰 분신이. 미국의 중국 죽이기, 중국 경제 죽이기, 신냉전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5번째 전략은 뭐냐? 석유가스, 화석연료 에너지의 강국을 계속 그 스테이터스를 강화해가는 거예요. 미국은 이 정제유 수출이 굉장히 큽니다. 정제유가 1000만 배럴 정도? 네, 그 정도. 굉장히 많이 수출해요. 원유, 정제유, 액화천연가스 분야에 있어서 세계 주요 수출국으로 미국이 이미 올라섰죠. 이게 얼마나 참 의미심장한 일이냐. 1970년경부터 거의 2020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미국은 에너지 먹는 하마예요. 에너지 블랙홀이에요. 전 세계의 원유와 이건 다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중동 등 이 화석연료 수출 국가들한테 엄청 의존하게 되고 러시아 같은 그 에너지 마피아 국가의 파워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그래야 돌아가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걸 위해서 그게 사실상 안보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전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리면서 그거랑 연관돼 가지고 중국을 키워준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미국이. 이게 약점이죠. 그러니까 미국 바깥으로부터 에너지를 원유를 수입해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9.11 때 화들짝 놀래서 2001년에 아프간 때리고 2003년에 이라크 때려가지고 두 개의 전쟁에 한 20년 동안 퍼부은 돈만 7조 달러인가 6조 달러 되잖아요. 그 사실 석유 확보를 위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 약점을 저는 페트로 강박증,
페트로 어셉션, 혹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화석연료 obsession이에요. 혹은 오일 가스 obsession이에요. 오일과 가스에 관한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게 미국이 1970년경부터 막 수입액이 급증하거든요. 수입량이. 이 시기가 뭐랑 일치하냐면요. 아랍 민족주의 오펙의 기승을 부리고 팔레스타인이 막 테러를 했는데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올림픽 테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준 국가대접 받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왜 그러냐? 오펙 아랍이 보호를 했거든. 여기 억울한 일 많이 당해서 그래요. 예, 이거 앞으로 나라 만들게 해주고요. 중국가 대접해주면 그렇게 해야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고서 그냥 아랍 국가들이 나서니까 밀려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랍 국가 보세요. 사우디가 좀 난데 사우디가 아마 자국민 비율이랑 그 외노자 비율이 거의 1대1쯤 될 거예요. 사우디가. 카타르가 1대10?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1대9 정도 되지 않나? 자국민 1명에 외노자 9명. 오만이 1대3이나 1대4쯤 될 겁니다. 그럼 황당한 석유졸부죠. 사우디 같은 경우에 25세인가 26세 이상의 당뇨와 그 심장, 하트 환자의 비율이 뭐 한 50%쯤 되고 그래요. 실제로 그 옷을 펑퍼짐하게 입어서 그러지 엄청 비만해요. 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들이 이 황당한 석유졸부, LNG 졸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다고. 이거 왜냐? 또 러시아가 석유 마피아 체제로 타락했어. 이거 왜냐? 석유를 섬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석유를 섬기는 체제의 최선두, 가장 절실한 수요자가 누구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세계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부터가 그걸 제일 절실하게 필요로 해.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경제나 군사지정학 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명적 약점이 있는 거라고. 지난 50년 동안 그랬어요. 이게 극복된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거 극복됐다는 건 뭐냐? 미국이 이제 공급자야. 석유가스. 그것도 상당히 강력한 공급자야. 그러면 이건 무슨 뜻, 뭘 의미하냐? 앞으로 에너지 가격 낮은 수준에서 유지돼요. 제가 2020년 말이었나? 그 솔레이마니, 그 바그다드에서 그 이란의 실제적 정말 넘버 1, 2, 3에 들어가는 쿠즈 그 해외 공작 총책임자. 그 바그다드 이라크에서 참살 당했잖아요. 그때 막 그냥 언론에서 중동 전쟁 난다고 난리 부를 때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란은 밖을 공격할 기력이 없어. 어떻게 전쟁이 나냐고. 패면은 미국만 팔 수 있는 거고. 미국은 어딘지 패니까. 전쟁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이란에 침공할 뜻이 없거든. 미국이 침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이 나냐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미 그때는 2020년이면 미국이 이미 석유가스 강국으로 변모가 됐어요. 그래서 순에너지 수출국이 됐다고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 덜미가 안 잡혀 있는 거야. 내가 저기서 유전 질서 혹은 가스 질서를 바로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란은요,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국가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고요. 2위가 이란이고요. 3위가 카타르예요. 만약에 미국이 LNG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고 가스를 그걸 미국이 수입에 대량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란을 침공해서 손을 볼라 그러겠지. 그럼 미국은 내 건 내가 파서 쓰고 있어. 뭐 세계 질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적당히는 내가 원칙은 지키고 큰 틀은 갖춰주지만 내가 그거 하나씩 쫓아다니면서 전쟁할 뜻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쿨해진 거라고. 약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석유가스 강국으로서의 포지셔닝 더 강화하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17 하마스 테러 때도 뭐 중동에서 전쟁 난다고 막 에너지 가격 튄다 그럴 때 제 기억하실 거예요. 안 튑니다. 전쟁 안 납니다. 전 그랬잖아. 아랍이 왜 이스라엘이랑 싸우냐고 표정 관리하고 있지. 그래 이스라엘 너가 손에 피 묻히면서 그 이란 쫄따구들 때려잡느라고 고생한다. 열심히 해. 아 근데 나는 그래도 같은 아랍이고 나 이슬람이니까 나는 뭐 너 잘한다라고는 얘기 안 할게. 표정 관리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죠. 지금도 뭐 60달러, 70달러대에서 왔다, 70달러 이짝저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그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면 장기적인 이 추세 장기화된다고요.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에너지 강국이 돼서 그래요. 그럼 한국으로서는 가장 그 약점이 되는 고리가 에너지 가격인데 그게 스테이블해지니까 안정된 거니까 한국은 엄청난 기회죠. 예, 여섯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중국 대체 제조업 기지 육성이죠. 앞에 것까지만 보면 첨단 전략 산업만 최첨단 쪽은 미국이 차단하고 첨단 전략은 미국이 뭐 그거 그냥 중국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파트너 손잡고서 조선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일반 전략은 그건 뭐 그 대한민국 요소수 당한 것처럼 또 코로나 때 미국이랑 유럽이 그 의사 간호사 개인 보호 장비 당한 것처럼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니까 일반 전략은 좀 갖고 오고 근데 뭐 중국 애들 뭐 저기 뭐 완구를 만들어 팔던 뭐 일반적인 못대가리 나사 피스를 만들어 팔던 뭐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일반 뭐 가전을 만들어 팔던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러고 갈 것 같죠. 그런데 물밑에서 무슨 작업하고 있냐. 저는 이 트럼프가 하면서 좀 많이 했는데 이 일반 이걸 뭐 이제 그 제너럴 머천다이저라고 부르잖아요. 그 무역하는 사람들은 일용 잡화, 일용 생활 잡화 여기까지도 중국 말고 다른 제조업 기지를 육성하는 것을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고 봐요. 자, 이렇게 이제 중국 대체 제조업 기지 육성. 그럼 이걸 육성자 국가라 그러자고요. 이거 한국이 최고입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 역할만 보셔도 알아요. 2024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에서 한국은 싱가포르를 바짝 추격하는 족탈 물급 2위예요. 약 40억 달러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4년 FDI의 12.4%고요. 그럼 2024년 말까지 누적을 따져보자 이거야. 누적을 따지면 한국이 무려 920억 달러를 했어요. 그리고 최고입니다. 누적액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수출액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0에서 30%에 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육성자 국가 역할을 잘하는 거죠. 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 이건 이제 베트남 같은 국가로 하여금 그 중국과 거리 좀 벌려라. 중국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너희들. 그리고 우회 수출도 하고 레이블 가리도 너희가 한다. 그런 짓 하지 마. 그리고 이 서방 쪽 국가, 한국과 같은 국가랑 좀 더 밀접하게 나가. 이렇게 유도한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한국과 같은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를 육성할 수 있는 육성자 국가들이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육성자 국가들이. 한국이 세계 최강의 육성자 국가거든요. 그때 육성이라는 건 뭐냐?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를 육성하는 걸 뜻합니다. 자, 이 6가지입니다. 이재명이 근데 대통령 되면 말짱 꽝이에요. 신냉전이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경제적 변화에 올라타기 위해서 위대한 기회를 포착하기는커녕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길, 쇠망에 이르는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죽고 싶으면 이재명 찍는 거고 살고 싶으면 번영하고 싶으면 김문수 찍는 겁니다. 이재명은 죽는 길, 김문수는 사는 길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